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4 공공경제론 제9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9장의 주제는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민주주의 시대에 공공선택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중요한 주제인 정치인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관료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익 집단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회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선택론은 우리 재정학, 공공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이제 행정학 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 잘 들어보시고 실제 궁금한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가? 사전을 살펴보면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시민을 소비자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장 경제의 개념을 도입해서 생산자, 소비자로 보는 거예요. 시민의 편익,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그 이론적 지향을 Public Choice Theory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는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쿨 헤드를 가지고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고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공 부분은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저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는 선택, 시장 선택은 private choice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배우는 것이 public choice theory가 되겠습니다. 이 공공선택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private choice하고 다르게 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특징은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자유. 반면에 공공 부분의 특징은 공권력이라고 그랬어요. 강제적인 정부가 개입해야 되고 그 정부가 어떻게 결정과 선택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민간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요. 소비자도 어떻게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죠. 하지만 공공 부분에서는 그런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강제적인 정부가 이것을 하도록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 가게 만들죠. 세금 내기 싫은데 세금 내게 만들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공공선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공공부분 영역에서도 가능한 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체주의자, 자발적 공동체주의자인데 이런 강제적인 정부 말고 강제적인 정부는 가장 필요한 어디에요? 군대, 경찰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는 게 제 사상입니다. 이 공공선택의 특징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부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 정부는 뭐냐? 정부는 입법, 행정, 사법부, 상권으로 되죠. 그중에서 가장 힘센 곳은 행정부죠. 행정부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선택은 자율적인 선택이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하지만 공공선택, 퍼블릭 초이스는 정치적인 선택이고 여기에 그동안은 권력 중심의 정치학, 권력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 배웠는데 우리 경제학자들이 야, 그럼 실제로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선택이 권력으로만 이루어지느냐? 아니다. 경제학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공공 부분 영역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주로 다뤘었는데 이 부분에 경제학자들이 들어가서 분석을 하게 된 것이 공공 선택이다. 그래서 이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경제를 말해요. 시장 경제에서는 정치적인 컨텍스트는 정치적인 컨텐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ignore, 무시하는 거죠. 여기는 주로 결과, 효용 극대화를 했느냐 아니면 이윤 극대화를 했느냐 그리고 모든 인간은 self-interested하다. 이런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시장 경제 이론이에요. 반면에 public choice theory는 여기는 이제 political content,
이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거예요. 여기는 결과 중심이라면 여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택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공공부문의 선택은 여럿이 함께 하기 때문에 대부분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공공선택에서 처음 살펴보는 것이 투표 이론이에요. 여기도 결국은 과거에 여기 메인스트림, 시장경제, 퍼블릭 초이스 이 사이에 정치학이 있을 수 있는데 정치학은 권력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퍼블릭 초이스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공무원들도 정치인들도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더라. 즉 퍼블릭 어페어스 공공적인 일에 있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들이 모든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공공선택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하에서의 공공선택은 대부분 투표죠, 투표. 야, 뭐 서로 의견이 갈리면, 그래, 우리 투표해서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올바른 투표가 제대로 수행돼야 헌법의 정신, 국민 주권의 원리에 맞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이 투표가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대통령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한 번 하고 끝이잖아요. 나는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자인데 지금 사이버 핸드폰, 스마트폰이 다 돼 있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주인이라면 국민들이 중요한 결정은 다 할 수 있도록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직접 하게 되면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반면에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은 우리는 대표만 뽑고 이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모든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당선되면 5년 동안 당선될 때는 국민 앞에서 꾸벅꾸벅 대지만 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지가 왕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 부인도 다 머슴이에요. 국민의 입지, 국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부인은 무슨 중전마마처럼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시대,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건 왕권 시대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대의민주주의 또는 간접민주주의에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접민주주의로 가면 주인 대리인 문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투표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투표 방식에는 우리는 그냥 단순 다수결, 메이저리티 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전원일치제가 있습니다. 유네너머티라고 하는 전원일치제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근데 단점은 뭐예요? 전원일치로 가려면 밤을 새워 밤샘 토론해도 안 되잖아요. TV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래 걸리니까 스테이터스 코어 있는 그대로 현상 유지만 되고 새로운 결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단순 다수결하면 그래도 우리 반 이상이 됐으니까 이게 그래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51대 49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51%가 49%보다 2%밖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결로 하면은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어요. Winner takes all. 승자 독식이라고 하죠. 이런 49%는 그런 국민이 아니냐? 이 소수자 의견을 무시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럴리티라고 하는 최다 득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수에 대한 가운데 최다 득표 대항으로 하는 것이죠. 이거는 과반도 안 돼요. 밑에 이제 최적 다수결제가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한 10명이 나오면 한 20%만 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거를 플루럴리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옳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결선 투표제 마지막 2명만 남겨가지고 2명 중에 1명 찍게 하면 이 위에서 이야기하는 다수결이 51%, 50%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이 최다 득표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부터 넘어가가지고 이제 결선 투표제까지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는 안 가더라도 한 3분의 2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옛날에 헌법 시간에 어떤 헌법 개정은 3분의 2 국회 동의에 3분의 2 찬성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메이저리티보다 센 거, 3분의 2까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까지 하는 거를 optimum majority rule, 최적 다수결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로 하게 되면 단점은 뭐예요? 세상이 변하질 않아요.
3분의 2가 찬성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해요. 스테이터스 코어.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기득권이 보호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그 밑에 나오는 tyranny of majority라고 하는 건데 다수의 독재라고 하기도 하고 다수의 횡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51대 49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51%가 다수죠. 4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1%가 다 해먹는 거. 이거를 다수의 횡포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집단의 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국 심사인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가는 게 민주주의의 본뜻은 아니다 이거죠. 민주주의의 본뜻은 뭐예요?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는 타이라니 오브 메이저리티가 난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수자를 존중하는 쪽으로 민주주의가 가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중위 투표자 이론이에요. 실제 누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느냐? 실제 우리 살다 보면은 미디안 보터라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 오늘 이제 모든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벨 쉐입, 종 모양이라고 벨이라고 딸랑딸랑 벨이라고 그러죠. 벨 쉐입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미디엄 또는 미인 평균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 중위 중간에 많이 모여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지지한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하니까 민주당의 대승이고 국민의힘은 참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선거에서 이 미디안 보터를 잡아야 이긴다 하는 것들이 중위 투표자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또 하나는 투표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voting paradox라고 하는 저는 이거 가위바위보 예를 들어서요. 주먹과 가위와 보가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주먹과 보가 먼저 게임을 했어요. 보가 이겼어. 그럼 나 마지막 하나 가위가 나와서 최종 승자가 됩니다. 가위가 최종 승자네.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위와 주먹이 먼저 붙어봐요. 그럼 주먹이 이겼어요. 그럼 보가 나오죠. 마지막에 나온 보가 승자가 돼요. 야, 이거 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선택의 결과가 달리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보면 계속 최종적인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뺑뺑이 도는 그런 순환하는 상황을 보팅 패러독스라고 그래요. 콘드세 패러독스라고도 하는데 꽁드세라고 하는 이 사람도 아마 프랑스인가 이탈리아 경제학자예요. 이 투표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가위바위보 게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투표를 왜 해요? 투표합시다 그러면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결정이 안 되고 뺑뺑 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역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결정이 안 되고 뺑뺑이 도는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투표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에도 그게 나오고 연구자들이 많이 해보니까 사람들이 일관된 선호를 가지고 있으면 일관된 나는 큰 게 좋아 그러면은 작은 건 제일 싫어. 중간 큰 게 좋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작은 게 좋아 그러면 큰 거 싫어. 나는 큰 거 제일 싫고 중간 싫고 그다음에 작은 거 좋다. 이렇게 일관된 선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중간에 나는 큰 것도 싫고 작은 것도 있고 중간이 좋아. 이거는 이 선호가 좀 비일관적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 단봉선호, 쌍봉선호 이야기하는데 이 쌍봉선호예요. 중간 것이 가장 좋거나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쌍봉선호가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이 의안을 바꿔감에 따라서 투표의 역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이런 투표의 역설이 의미하는 바는 이 결정하려고 했는데 결정을 못하는 뺑뺑이 도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회자가 내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보를 이기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야 주먹아 가위 먼저 붙어봐 이렇게 붙잖아요. 주먹과 가위가 붙고 그다음에 주먹이 나오면 보가 나와서 승자를 만들 수 있는 것. 그거를 manipulation,
조작이라고 그래.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프레지던트, 사회자, 의사 진행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4, 5는 실제 이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관료, 공무원, 그리고 이익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연구한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표를 먹고 살아요.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표예요. 표. 표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정치인들 화환이 쫙 와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나한테 표를 주십시오 하는 거. 이들은 정치인들은 밖으로는 졸레의 세계에서는 공익을 추구하고 저를 뽑아주시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자인의 세계 속에서는 권력을 획득해서 권력을 획득해서 자신의 이익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근데 권력을 어떻게 획득해요?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누가 선거에서 이겨요? 표를 얻어야 이겨요. 그러니까 표를 극대화하는데 모든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투표 안 할 사람 신경도 안 써요. 투표를 할 사람에 신경을 쓰고 그 중에서도 누구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사람, 아까 중위 투표자 있잖아요. 중간에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내 표로 가져와야 이기는 것이죠. 나한테 아예 표를 안 줄 사람 신경도 안 써요. 응? 여기 내가 진보야, 극보수 신경도 안 써요. 극보수야, 진보 신경도 안 써요. 응? 마음이 움직이는 유동층이라고 하죠. 유동층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정치를 하다 보면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표를 교환하기도 해요. 국회에서 맨날 싸우던 여당 야당이 지네들 월급 올리는 데 있어서는 또 딱 결탁을 하죠.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맞으면 표도 교환하는 보팅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여기 이제 포크 배럴이란 돼지가 구유에 머리 박고 먹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서로 도와야 할 때는 로그라고 하는 건 통나무예요. 통나무 큰 걸 함께 돌려 혼자 못 돌리잖아요. 이지 서로에게 이익이 되면 로그롤링 하는 그러한 행태도 나타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밖으로는 공익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이익, 자인의 세계 속에서는 현실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응? 여러분 동일하세요? 이런 것들 밝힌 것이 공공선택론이에요. 그렇다면 국민 전체가 이익을 보는 그런 공익이 있을까요? 이런 거는 참 찾기 어려워요. 국방의 이익 이런 정도죠. 실제로는 당파적인 이익만 있고 공익은 환상의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면 대통령이 선거 후에 누구를 뽑아서 장관을 입혀야 되냐면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 도덕성으로 우월한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니죠. 누구를 임명해요? 이걸 엽관주의라고 그래요. 엽관이라고 하는 거는 수렵하다. 이게 이 활로 노루 잡고 토끼 잡고 이게 수렵. 관직을 공무원 관직 여기서 이제 높은 고위직을 말합니다.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임명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선거 때 나를 도와준 사람, 선거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임명하게 돼 있다. 이거를 엽관주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선거 때 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공익을 실현해요? No, no. 공익 관심 없어요. 바깥에 언론에 나가서 TV에 나가서는 공익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rent seeking activity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인가 무슨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 그 사업이 갈 수 있도록 1년에 얼마가 간다고 그랬어요? 650조 원을 쓰는 게 대통령이니까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 권력 쟁취가 최대 관심인데 그보다 더 관심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은 표를 얻어야 선거에서 이기고 권력을 쟁취하고 그다음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기업인하고 똑같아요. 기업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데 비해서 정치인들은 뭐예요? 권력을 쟁취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예산이 1년에 650조가 흘러가면 거기에 이 권력자들 앞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빨대를 꽂고 그 돈을 빨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큰 정부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공무원, 관료라고 뷰로크렛, 관료로 번역했고 공무원은 퍼블릭 서번트를 번역한 개념이에요. 이 관료 똑같은 개념인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니스 카넨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이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어? 이 공무원도 결국은 공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부터 이 이익이 오느냐? 정치인들은 권력으로부터 이익이 오잖아요. 공무원들은 봤더니 예산으로부터 이익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예산이 많아야 나한테 소위 이익이 되는 게 월급 플러스 알파, 프린지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권한과 또 결국은 예산을 통해서 오니까 예산 극대화를 위해서 버짓 맥시마이제이션. 그래서 지금 정부 부처에 들어가면은 다 부처마다 우리 부처가 더 많이 써야 돼요. 우리 과가 더 많이 써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더 필요해요. 버짓 워라고 해요. 서로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집안에 형제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제가 더 돈이 필요해. 또 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공무원들은 공익을 실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력 있잖아요. 강제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퍼큐짓이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 외우십시오. 이 퍼큐짓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rent seeking activity를 하게 돼 있는 것이 공무원이다. 이걸 밝혀낸 사람이 리스 카넨이라는 경제학자다. 그래서 영어로는 budget maximizing 모델 또는 budget maximizing bureaucrat 이런 표현을 쓴다. 구체적으로 지대추구 행위라는 것, 이제 우리나라 말에 rent seeking activity를 번역한 말인데 정당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권력, 즉 인위적인 진입장벽이나 정치적 로비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rent seeking activity라고 부른다 이거죠. 영어로 된 것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오냐? 컴퍼니, 회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기업들은 늘 정부에 뭐래요? 로비를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로비가 들어온 그 기업에 몰래 서브시디, 정부 돈 650조 원이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컴퍼니는 안 보이게 공무원에게 또 뭔가를 보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뇌물이라고 하지만 안 보이게 하면 자기네들은 서로가 윈윈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누구만 손해예요? 세금 낸 공무원만 손해를 보는 것이. 내가 왜 세금을 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거를 moral hazard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도덕적 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데 에이전트인 공무원이 대리인인 공무원이 주인이 나를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 원인은 뭐야? 모든 원인은 asymmetric information, 즉 정보의 비대칭성. 못 보고 있으니까,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 만약에 딱 눈앞에 주인이 보고 있으면 그렇게 모럴 해저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럴 해저드도 보면은 이 대리인이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렌트 시킹 액티비티의 한 전형이다. 이것이 결국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공무원과 그것의 이익을 보는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익에는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관료는
퍼블릭 서번트로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가? 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상을 받죠? 왜 상을 받을까요? 희귀하니까. 실제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월급쟁이로 투덜거리면서 일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 내 친구들은 대기업 가서 돈 너무 많이 버는데 나는 실력 있는데 공무원 돼가지고 월급이 작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한 형이 공무원을 위한 변명 이렇게 이런 책을 번역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실제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러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도 다 self-interested,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 앞에서는 공익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니까 이 국민의 뜻대로 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국민이 너 그만해 하고 대통령도 소환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못하면 국민이 그거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를 국민 소환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무 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1시부터 6시까지 이 공무 시간이잖아요. 하루 8시간 일하는 시간에는 CCTV를 다 설치해서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익집단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인트레스트 그룹 해가지고 이익집단 많이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익집단이라고 하면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의사협회 나쁜 놈들이죠. 우리나라 제일 센 이익집단이에요. 대통령을 이겨먹잖아요. 그 의사협회가. 의사협회만큼 센 게 뭐예요? 변호사협회예요. 변호사의 이익 누구도 못 건드려요. 다 뭐, 우리나라 지배하는 놈들이 다 법조인인데 이런 사람들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권력에 접근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하더라 이거죠. 이 사람들도 의사들 나와서 하는 말 들어봤어요? 다 공익을 위해서 자기가 데모한다고 하고 공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거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신들의 이익이지. 미국에서 제일 센 데는 총기협회예요. 작년에 미국에서 총에 맞아 죽은 경찰이 30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도 총기 소지 금지를 못하잖아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미국에는 엄청 센 총기 협회라고 총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협회에서 정치인들에게 야, 인간이 자유롭게 자기 몸을 지키려면 총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말이야? 총기를 안 가지고 있는 거는 정당방위를 못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에게 돈을 다 구워 삼는 거죠. 가지고 월마트에 가도 M56 총이 있다니까요. 미국 시민권만 제대로 있고 이러면은 집집마다 다 총이 있대. 그러니까 미국 가면 조심해야 돼요.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가면 걔네들이 정당방위한다고 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벌벌 떨면서 경찰도 또 총을 쏘고 이런 나라가 된 거죠. 이런 것이 다 센 이익 집단인 총기협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익 집단들도 밖으로 내세울 때는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꼴보기 사납죠. 그러나 실제로는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이익이에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public general, 즉 일반 국민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한다 보면은 이거는 자기 집단 이기주의죠.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인간들이 이익 집단이라. 그래서 이들은 정치인, 관료에 대해서 로비를 해요. 친하게 지내면서 어떤 때 돈도 주고 미국에서는 로비가 다 합법이에요. 내 정치하는데 도와줄 테니까 또 정치하는데 도와주는 후원금 낼 테니까 너 우리 위한 정책, 우리 위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로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에 관련된 거, 자기 손해 가는 일만 있으면 다 시위하고 국회 앞에 가서 용산 앞에 가서 데모하죠. 그래서 미국의 총기 규제가 왜 안 되는지, 한국에서 의사들이 저렇게 왜 세게 나오는지 이 모든 것이 공공선택론의 이익 집단의 행동 원리에서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이 사회는 누가 지배하는가? 어? 국민 주권 하지만 국민이 진짜 주인 행사를 하는 때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철의 삼각, 아이언 트라이앵글. 그래가지고 지금 살펴본 이익 집단, 공무원, 관료 주식, 그다음에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요 세 놈이 다 해먹는다 이거예요.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거는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익 집단 요 셋이 짝짝꿍하면 법률도 통과되고 예산도 통과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합쳐진 이익 집단, 관료 조직, 의회 상임위원회를 합쳐서 우리는 미국에서는 sub government 또는 sub system이라고 하는 하위 정부라는 개념을 써요. 실제 우리 정부 그러지만 실제 이 핵심 행정부, 실제 파워가 돌아가는 곳은 국회의원, 정치인과 관료와 대통령 밑에 있는 관료와 이익집단 셋이 돌아간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 이거예요. 컨그레스,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죠. 정치인들. 그 다음에 공무원, 대통령과 공무원. 그리고 인트레스트 그룹, 이익 집단들이 서로 주고받아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셋이 모든 걸 다 헤쳐먹는다 하는 것이 철의 삼각이고 얼마나 이게 튼튼하면 그냥 뭐 흙의 삼각도 아니고 금의 삼각도 아니고 철의 삼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회에서 뭔가 하고 싶으면 정치인이 되든지 유력 공무원이 되든지 이익 집단의 대표가 되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삼각, 철의 삼각에 한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우리 공공경제론에서는 공공선택론이라고 한다. 하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든 털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공선택론의 대가입니다. 한 말을 들어보세요. No doubt exists that rent seeking in general leads to serious inefficiency. In this direct sense, direct sense, direct sense, but its indirect damage is even worse.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추구하는 렌트 세킹 액티비티, 사익 추구하는 것이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경제학에서는 효율성이잖아요. 비효율이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no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공무원이 하는 렌트 시킹 액티비티 때문에 지대 추궁이 일어나는 그 문제의 파급 효과, 그를 indirect 간접적인 피해까지 생각하면은 even worse 더 심각하다 하는 이야기를 고든 털럭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작은 정부죠. 정부는 작게 하고 세금 적게 내는 게 더 옳은 것이지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정부에 맡겨봤자 다 지네들 정치하는 패밀리들 먹고 사는 데 쓴다 이거죠. 아무튼 이런 비판적인 입장으로 이야기한 것이 고든 털럭이고 이런 것들 뒷받침하는 이론이 공공선택론이다. 그런 점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